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고구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가 고구였고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렸습니다. 풍년 예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연장 시행이 됩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지난 주말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는 걱정 없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겠는데요. 다만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을 수 있어서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 자세히 살펴보시면 경기도와 강원, 또 충북,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늦게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더 오는 곳 있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우산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서해안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별진료소와 같이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 선으로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날이 쌀쌀할 것으로 보여서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황규락 기자 나오셨고 방송인 박수림 씨 나오셨는데 네. 주말에 뭐 재밌게 잘 지내셨어요? 재밌기는요. 지난주 온라인 계약했잖아, 애들. 그렇죠. 엄마 안 켜줘요. 엄마 안 들어가줘요. 엄마 계속 엄마를 불러대니 제가 계약을 한 건지 애들이 계약을 한 건지. 좀 머리 아프다. 아니, 저도 걱정이에요. 네. 오늘 1, 2학년들이잖아.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은 올해부터 오늘 그 계약을 하는데 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네네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황규락 기자는 어떤 일 없었어요? 저희는 뭐 주말에 그냥 참다 못해서 공원에 잠깐 나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코로나가 지금 끝났나 하는 몇 착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북한산 갔었는데 사람 많았어요. 네.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아이 돌보면서 이번 주에 역대급으로 재판이 많아요. 그동안 그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던 재판들이 다 속속들이 잡히면서 그래서 재판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약간 나갔는데 또 사람들 다 좀 표정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그래,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큰일 했죠. 네, 네. 국회의원들 뽑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국회의원들이 서민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정 보고서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고 많이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제법 되는데. 정말 다 궁금하죠. 얼마 받아요? 21대 국회의원들 연봉?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뭐 여기에는요, 사무실 운영비나 뭐 차량 지원비 이런 것들은 모두 제하고 순수 연봉만 말한 건데요. 2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세비는 정확하게 1억 5,187만 9,78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따지면 네, 한 달로 와, 나누면요. 예. 1,265만 6,640원을 받는 그래, 셈이에요. 이렇다니까. 네. 많아요. 예, 참고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8년 한국직업정보 보고서를 통해서 600개 직업의 재직자 18,1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2018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 소득이 1억 4,052만 원으로 기업 고위임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고요. 이 다음으로는 외과의사,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피부과 의사 순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 보너스? 보너스. 네, 보너스 있나요? 이런 거 원래 국회의원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겠죠. 이 보너스 물론 있습니다. 따로? 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도요, 명절 이제 휴가비를 받는데 1년에 2차례죠. 설날과 추석에 걸쳐서 약 810만 원이 추가로 또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임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전근 수당도 받는데요. 매년 1월과 7월에 405만 78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돈 말고도 지원 경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있어요?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읊어드리면요. 네. 의원들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정책 자료 발간비를 받고 또 출장비도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사무용품 등을 지원하는 소모품비도 지원을 합니다. 뭐 신청자 서류를 검토하면은 뭐 한도 내에서는 뭐 얼마든지 지급을 한다는데 네. 여기에 또 비서실 운영비, 뭐 공공요금비, 아이고. 뭐 차량 유류비 등은 또 월별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아니 거기다가 사무실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보좌관들 뭐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마련된 45평 가량의 사무실을 제공을 받고요. 각 의원실은 4급 상당 보좌관이 2명, 그리고 5급 비서관이 2명, 6, 7, 8, 9급 각각 1명,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인턴까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그럼. 지금 대충 계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예, 이들의 인건비로는요, 의원실당 4억 9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또 사무실 운영비, 뭐 유류비 같은 또 따로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정치 후원금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전적인 것 외에도 혜택이 또 그렇게 많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이 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엔 또 석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또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보장이 됩니다. 국회의원 혜택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네. 이번에 이 처음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초선 의원은 151명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정도에는 132명이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이번 수치는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초선 비율이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야, 이 정도 받으려면은 일반 기업은 그냥 거의 밤 새다시피 일해야 될 거예요. 아유, 그래도 받기 어렵죠. 새도 안 돼요. 네, 새도 못 받아요. 야, 밤 새다시피 일을 하시는지. 제가 뒷조사 한번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쭉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다른 권한이 있고 이런지 한번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 잘 뽑으신 거예요. 자, 어쩐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네. 한 대기업이 골프장에 날아든 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귀표시 표선면인데요. 이제 여기에 위치한 골프장에는 이 4년 전부터 백조 3마리가 둥지를 틀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를 두고 한 대기업이요, 자신의 계열사 목장에서 키우던 새가 그쪽으로 날아간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경찰관과 함께 골프장을 찾아와서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글쎄, 이거 새는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에 둥지를 틀었다. 네. 이게 뭐 대기업과 또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게 자세히 어떤 좀 얘기예요?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 새는요,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지난 2005년에 해외에서 들여와서 충수일가의 전용 별장에서 키웠다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지난 2018년 4월에 이 새가 밀반입 했다는 의혹과 함께서 이 새를 이 관리 부실로 인해서 담당 직원은 물론이고 사장급 임원들이 일일이 보고할 때 이 회장의 부인이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질책을 아주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그때 한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멋지게 생겼네요. 부리가 그러게. 캄해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귀하길래 해외에서 이렇게 들여와요? 네, 이 새의 정식 명칭은요, 네. 우름고니라고 하는데요. 이 우름고니는 흑고니를 제외한 고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매우 긴 목을 갖고 있고 또 울음소리도 깊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예. 이 전신이 회백색으로 부리와 다리는 또 검은 것이 이 새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새는 멋있는데 이 새와 관련해서 밀반입 의혹에다가 네. 갑질 의혹. 이 대기업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대기업은요, 이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 관람용으로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쳐서 이 암수 한 쌍을 데려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해당 새는 야생동물 보호법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모 뭐 이런 종이 아니라서 뭐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도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 새를 관리하는 전단 직원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따라서 직원에게 윽박지르거나 또 물통을 뭐 던져서 머리를 치는 등 이런 행위는 절대 없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뭐 사진 통해서 봤듯이 굉장히 멋지게 생겼잖아요, 새가. 네. 그래서 뭐 골프장의 명물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골프장은요, 친환경 골프장으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4년 전부터 고니 3마리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었고, 중간에 뭐 2마리로 살짝 변했다가 지금은 아예 3마리가 아주 유유자적 골프장을 뭐 휘젓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골퍼들이 다가가도요, 뭐 도망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골프장이 자기 집처럼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제대로 잘 잡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기업, 예? 이 대기업에 대한 골프장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뭐 사실 약간은 좀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기업이 고니 소유권을 주장하자, 아니 우리가 잡아서 풀어놓은 것도 아닌 거 스스로 날라와서 둥지를 튼 건데 우리 보러 뭐 어쩌란 거냐 이런 입장이고요. 이게 뭐 고니가 대기업 소유인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하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장무라비도 아니고 경찰관과 함께 찾아왔던데 정말 불쾌하다, 뭐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야, 서로 다른 네.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걔네한테 물어봐야지, 뭐, 어디서 살고 싶니? 이러고. 너희는 어디서 살고 싶니? 아이, 참. 네, 예.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네, 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육군 논산훈련소의 입소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3명 모두 신천지 신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을만 하면 나오고 있을만 네. 하면 나오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3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 3명이요.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소 당시에 스스로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그래서 즉시 격리가 돼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사들 감염 시기가 중요하겠네요. 입소한 그러네요. 이후에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감염이 된 상태로 입소한 건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감염된 3명이 동반 입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입대 전에 감염된 상태에서 훈련소로 들어온 것으로 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은 경남 창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대구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확진된 인원들은 입영하자마자 예방적 격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별도로 분리된 시설에서 격리 상태로 검사를 일단 마쳤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바로 질병관리본부가 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귀가 조치됐다고 합니다. 근데 병사들과 접촉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병사들, 접촉했던 병사들은 어떻대요? 근데 이제 훈련소 입소 과정에서 접촉했던 병사들은요, 이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일단은 뭐 다행이네.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이 다른 훈련병들과 뭐 동선과 이런 걸 좀 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전파될 우려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3명의 확진자 중에 1명이 격리 해제된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창원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지난 2월에 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이 31번 확진자 있잖아요. 그분과 밀접 접촉자로 분리가 돼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격리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뭐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그동안 이제 무증상 상태로 활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이제 보건당국이 이 밀접 접촉자를 이제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러나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뒤 15일 검사 결과 이 미결정 판정을 받았고 또 재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이후에 훈련소에 퇴소 조치해서 의료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제 군에 입소할 때 그 훈련소에 입소하고 이럴 때도 뭐 다 뭐 쓰고 가고 이럴 텐데 네.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현재 훈련소에서는요,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제 뭐 해외 체류 이력 또는 뭐 신천지 교인 여부 등을 질문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입소자가 이제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게 되면 뭐 알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안 쓰면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내로 이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 감염이 한 명이 되면 네. 전파가 완전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용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전체에 대해서 신병 훈련 직전에 좀 진단 검사를 해야 될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는 있지만 문제는 종식이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변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범죄 행위 자체도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범죄 양상이 강력 범죄보다는 일반 절도 범죄 이런 게 또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네, 황규락 기자가 이 내용 관련해서 준비하셨죠.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품 땡땡 훔치려 차량 처리를 했다는데 차량? 이게 뭘까요? 뭘 위해서? 정답. 네. 명품 가방. 그렇죠, 가방. 네, 명품 가방. 그래. 뭐 신발? 명품이면 가방 좋아하더라고요. 명품 마스크. 너무 아니, 명품 가방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훔치려고 차에 들어갔다 차에다가 네. 차에 뭐 차에 가방 많이 가방 두니까. 놓고 오고 그러니까. 오, 그렇죠, 그렇죠. 명품 가방 가방?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답은 아쉽게도 정답은 바로 시계입니다. 어? 시계? 차에다가 걸로. 시계를 놓고 다니는 경우는 많죠. 시계는 차고 네. 다녀야 되는군요. 네, 이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요. 예, 범인은 40대 남성으로 뭐 직장을 잃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주차된 차량 중에 좀 문이 열려 있는 차량들을 상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해당 차량에서 중고가 2천만 원 상당의 네. 이 명품 시계를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서 2,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 훔친 시계는 팔았대요? 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시계가 뭐 가짜인 줄 알고 버렸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에이, 해요. 말도 안 돼. 네, 그러나 이 경찰은 범인이 작물로 처리를 한 뒤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일단은 뭐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범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거주가 사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시계를 훔쳤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훔친 건 네, 나쁜 그죠? 훔친 거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정부에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네. 충분히 뭐 주위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돈을 모아서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절도는 안 금액이 됩니다. 크죠. 네. 장발장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정말 정말 식료품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절도를 했다 모르겠지만 큰 절도예요. 주거 안에 자동차 들어가서 들어갔으니까. 2천만 원짜리 그 시계를 했다면 네. 이거는 뭐 심각하고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이 열려져 있던 차를 열고 들어가서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문이 잠겨 있을 때하고 문이 열려 있을 때하고 피해자가 받는 것도 좀 다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려 있든 잠겨 있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들어오세요 하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죠. 차 세운 다음에 깜빡 잊고 문 안 잠그는 경우도 많은데 문 확실히 좀 잠궈야 잠그셔야 돼요. 잠궈야죠. 네, 네, 네. 네.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라 네. 더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또 다른 범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문 여는 대학교에 이곳을 찾아다니면서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일까요? 대학원에 대학원에 강의실 찾아가서 뭐 했겠지 뭐. 아니면 뭐 기숙사?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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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장비들이 좀 비싸잖아. 뭐 현미경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학원 교무실 아니야 그럼? 교무실? 아니면 화장실? 연구실 갑시다. 네. 연구실. 연구실? 연구실 갑시다. 네, 연구실 맞나요? 네, 정답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책을 훔쳤어요? 아, 네. 뭐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관에 가방 놓고 다니잖아. 왜. 아, 가방 속에. 그런 거. 우리끼리 추측 좀 하지 맙시다. 다 틀려요, 다 틀려. 뭡니까? 네, 바로 맞는데요. 이 절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범인이 네. 사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을 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훔친 노트북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노트북 네. 맞아. 돈이 되죠. 아니면은 네. 도서관에 뭐 있는 뭐 즉석
믹서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믹서밥? 것들을 훔쳐서 끼니를 좀 때우곤 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는 이 광주의 한 법학 전문 대학원의 도서관에 주로 침입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노트북 3대와 뭐 식료품 등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 요즘에는 대학교 도서관이 문을 안 여는 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 단과 대학에서는 도서관 문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대학원생들이 이제 등교를 할 때 자신도 여기 학생인 것처럼 속이고 따라 들어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뭐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요, 대학 도서관에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도서관 범죄는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도서관에 왜 학생들 공부할 때 이렇게 시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시간 네. 봐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져가고 요즘 우리 때는 뭐 저 노트북은 없었으니까. 네, 네. 그때 뭐 볼펜 가져가는 친구들. 만년필 이런 네. 거. 요 즉석밥 정도는 봐주려고 그랬어. 이건 정말 범죄네. 노트북은 안 되죠. 노트북을 가져가다니. 그게 고가인데.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또 다른 유형의 범죄는 뭐가 있습니까? 네, 요즘에 좀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네. 경기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훔쳤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야? 이제 땡땡땡 위에 올라가서 이걸 싹둑했다고 하는데 뭘 과연 싹둑해? 뭘까요? 아니 전선 싹둑이랑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 어디 위에 올라갔겠어? 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전봇대 위에 올라갔어요? 예, 전봇대 위에. 뭐 과연? 옥상 위에 올라가서? 옥상 위에? 옥상에. 뭘까요? 아, 네, 정답은 바로 전봇대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험한데 설마 이거 했는데. 진짜 위험한데. 이건요,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농사 짓는 주민이 갑자기 이 자신의 저온 저전구가 뭐 동작을 하지 않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이 전봇대에 있던 전선 80m가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 돈이 되는 건 모조리 훔쳐가는 세상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봇대 타고 올라가서 그 전기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전선을 끊어서 가져간다는 건 이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근데 누가 건데. 또 신고를 하겠어? 그냥 작업하나 보다 하지. 저기 전선을 끊어가는 절도범이야. 누가 또 생각하겠어? 맞아요. 수고하십니다. 조심하세요.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구리선으로 된 접지선은요, 이 필요침이나 통신 설비를 땅으로 유도해서 감전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에 구리전선을 굉장히 좀 비싸게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3년 동안 1kg에 한 5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요, 이 최근 3년간 공사장과 전봇대 등에서 전선 절도 건수가 총 13건이라고 하고요. 있었네. 여기서 6명의 절도범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아, 붙잡혔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어떻게 범인.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 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 주민의 말에 따르면은 그 전선 끝부분만을 손상이 되지 않게 딱 절단을 해가지고 아마도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네.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검거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주로 외곽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 때문에 단전 신고가 접수가 돼야 이제 그때 범죄가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검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어떤 처벌 그렇죠. 받게 돼요? 이것도 재물이에요. 네. 타인의 재물, 뭐 국가 소유일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뭐 한전이라든지 그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고요. 그 재물을 갖고 만약에 그걸 취득했다 그러면 작물 취득죄 같은 것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범죄로 추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 기억해 보면 IMF 때 말이에요. 네. 그 철대문이 있어요. 네. 그거 뜯어간 사건도 있었고. 정말요? 그 왜 철조망 있죠, 이렇게. 그거 끊어간 사건도 네. 기사가 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받았었죠. 이 그래서. 전선줄은 네. 정말 저 목숨이 왔다 갔다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감전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참 위험한데 경제 불황 속에 정말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더 치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겠죠? 더 있나요? 더 있어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뭐야 또 어떤 유행이에요? 이번 사건은요, 여기만 노려서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5글자입니다. 과연 어딜까요? 아이들. 여기? 아이들. 여기? 네, 약자. 장소. 저 뭐 사회적 약점 장소예요? 이런 건 장소입니다. 아, 여자 그래요? 사우나. 여자 탈의실. 사우나요? 사우나 탈의실. 여자 탈의실. 음. 이런데? 아,
그럴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네. 탈의실. 탈의실인가? 어디? 네. 너무 정답은요. 어려운데? 네, 바로 저층 아파트입니다. 아, 저 네. 들어가기 쉽다 이건가?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사건이요? 네, 범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사실 생활고로 인해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서 이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어 젖히고 이제 거기 있던 이 400만 원어치 금 귀속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 위층 베란다로 들어가서 똑같은 범행으로 300만 원어치를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오. 그리고 또 여기에 끊지 않고 몇 시간 만에 또 장소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창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시계 등 이 현금, 귀금품 이 900만 원어치를 훔쳐서 달아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들이었네, 완전히. 근데 이거는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범인은요,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서 이 진주와 창원 등 아파트에서 모두 1,600만 원어치 훔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법원은요, 범인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고려했지만은 일단은 야간에 가정집을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뭐 시대가 변해서 예전처럼 대문을 다 열어두고 살지는 않잖아요. 아파트 뭐 문단속은 잘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이 잠금 장치가 좀 부실하거나 낡진 않았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계형 범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생계형이건 뭐건 범죄는 범죄입니다. 아유, 그럼요. 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죠. 자, 절도 범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입니다. 네, 이번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에는요, 돈 때문에 가족들이 법정 다툼까지 갔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서 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돈 때문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거 들어보면 다 돈이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다 돈이에요. 다 돈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참 정말 이 가족끼리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돈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돈 없다고 계속 징징대 울어야지. 아. 돈 없어서. 아예 접근 애들 자체. 학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야지 접근을 안 하겠죠.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빌렸으면 아우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럼 기준이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족끼리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친척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아 좋아. 근데 필요하다면 뭐 줄 수는 있어도 네. 그걸 갖고 뭐 채권 채무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주면 주더라도 괜히 거래해서 또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적게 않을까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적게 자주 빌리면 그럼 어떡해요? 안 만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자꾸 빌려주게 돼요. 네, 오수진 변호사는요? 아, 저는 사실 결혼하고 너무 빨리 아이를 가지고 지금 2명의 자녀를 또 키우면서 서울에서 어떻게든 집을 네. 마련하다 보니까 네. 다툼할 만한 돈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또 저희 재계약대가 돼서 전세에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한꺼번에 2억 원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무 이제 많- 그때에도 뭐 주변에 없어서 바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호사니까 대출이 잘 돼서 대출이 안 되고 이러는. 그래도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랑 우리가 얘기합시다. 돈 없는 오수진 변호사님. 아, 또 전세자금 대출은 그것과 상관이 그런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 친인척 간에 돈 얘기 오고 가면 참 곤란해요. 네, 그래서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좀 명확히 해라라는 말 하는데 가끔 뉴스 보다 보면 이 보험금 때문에도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다투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배웠잖아요. 수익자 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로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네. 원래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법정 상속인 지정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오. 또. 그런 것도 변호사시니까 제대로 좀 잘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생명보험 같은 건 들고 있지 않고요. 실손보험 위주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수림 씨는 어떻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배우자한테 네. 수익자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 예. 그게 우선이라 생각해요. 배우자. 네, 배우자. 이게 저도 그냥 이렇게 법적 상속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냥 명시는 안 해놨는데. 네. 예. 근데 오늘 그런 문제인가 보네. 네. 그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먼저 박수림 씨가 네. 준비하셨다면서요? 가족끼리 왜 이래? 네. 돈이 뭐길래? 자, 첫 번째 사연. 무엇에 소송 걸린 초등학생입니다. 예?
초등학생이 무슨 소송이 걸려? 그러니까요. 그렇죠. 감이 안 초등학생이어서 잡히죠. 좀 헷갈려요. 예. 한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뜯어보시죠. 구상권? 저는 뜯고도 모르겠어요. 아니 구상권 네. 소송이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걸리죠? 먼저 구상권이 뭔지부터 알고 갈까요? 그러게요. 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네. 그 원래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그 내가 변제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이 직원의 실수로 고객한테 손해배상을 했다. 그럼 먼저 사장이 고객한테 갚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직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래 이제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이런 방식을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자, 구상권 이제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가기 전에 보험사 직원은 박 변호사님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잘하실 그리고 것 같아요. 아이의 후견인은 예인 씨가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동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과실 비율은 5대5였지만 자동차가 넓은 도로에서 오고 있었다는 점과 통행 우선권이 있었다는 이유에서 동생의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으로 결정돼서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조카에게 3천만 원, 또 사고 전에 이미 본국인 베트남으로 떠난 오케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받은 3천만 원은 법적 후견인이었지만 제가 관리하면서 양육비로 쓰고 있었죠. 그런데 6년 후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네?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요? 아니 왜요? 6년 전 그 사고 당시에 5대5인데 이 보상금이 피해 차량이 잘못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미 그 돈은 양육비를 다 썼어요. 이제 와서 내놓으라니까 이 말이 돼요? 이 애기 아빠는 세상을 이미 떠났고 엄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서 제가 세상에 덜렁 혼자 남은 애를 돌보느라 다 썼는데 아니 이제 와서 2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이거 날강도 같은 사람이네. 강도는 아니고요. 보험회사 직원이고요. 여기 봐요 이거. 이행금고장 보이죠? 전 잘 몰라요. 이거 보면 소장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연 12%예요. 내요, 아유. 네. 어머머. 큰일 납니다. 알고 계세요. 어머 사고 당시 6살, 지금은 12살인 아이에게 이제 와서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지급된 보험금은 이미 양육비로 썼는데 대체 12살 아이가 무슨 능력으로 수천만 원을 토해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타까운 아유, 말이 안 사연이네요. 되죠, 이거. 안타까운 사연이네. 그러니까. 오. 근데 이제 구상권은 어디다가 이제 청구를 하느라고 대상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가 됐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정말 네. 수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에요? 네,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인데요. 이게 지방의 한 도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과실 비율이 5대5로 책정이 됐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이 초등학생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당시에 면허가 없었고요. 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단은 이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만큼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 금액은 전체 다 얼마예요? 네, 일단 사망한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에 대한 몫이 있고 아들에 대한 몫이 있었어요. 근데 부인은 이제 외국인 부인이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상속인인 아들에게 6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네. 그 상대 자동차 쪽 그 보험회사 직원이 그 아이 초등학생 그렇죠. 아이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가 발생한 게 사고 후 5년이 지났는데 차량에 동승했던 제3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좀 못 받았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인 아이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그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이제 보험회사가 청구한 그 금액을 다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 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보험금 똑같이 받은 애 엄마 있잖아요. 애 엄마도 있는데 왜 보험회사는
그 애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요? 일단 그 당시에 그 엄마한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들에 대한 그 보험금만 상속으로 지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들은 보험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이 돈에서 이제 지급을 하라고 구상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관례상 이제 구상권은 연대 책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한테라도 연락이 닿으면 그 사람한테 100%를 청구해서 아이고. 일단은 보험회사가 돈을 회수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저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냐 이래가지고 그때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때 어떤 입장이었죠? 어떻게 얘기했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보험회사는요, 이 소송을 취하했고요. 네. 이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는 하지만 네. 소송에 앞서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공식 사과하면서 뭐 사건은 일단락지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보험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에게 갈 보험금 있잖아요. 그걸 좀 어린 아들에게 줄 수는 없을까요? 예, 방법이 있는데요.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실종 선고 심판 선고에서 이제 인용이 되려고 하면 5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1개월 동안 이제 공시 최고까지 거쳐야 합니다. 보험 당국도 뭐 이거 방지를 위해서 무슨 대책 마련이 있었다면서요? 네, 보험사의 구상권 소송이 계속 논란이 되자 이제 금융당국은요, 보험회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이 소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사실은 인간미가 없지요. 네.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상 뭐 유기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뭐 좀 잘 해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하면 6개월 동안 공시최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 따르면은 어쨌든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보험금을 받아올 방법도 있으니까 꼭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은 상식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법 집행에 있어서 초등학생이고 이 아이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뭐 어떤 상황까지 고려하는 그런 법 집행과 소송 진행하는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려운가 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타당한데요. 네. 사실은 법이라는 게 또 잘 제사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글쎄. 재판하다가 확인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보험금 청구 소송. 이어서 다음 사연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보험금 원하는 땡땡땡 거부한 삼형제입니다. 뭘 거부한 삼형제일까요? 이거는 가족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금 맞아요. 원하는 뭐 그럼 아버지? 반대. 어머니? 어머니? 아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친엄마. 거부했다고? 친엄마를 친엄마를 거부한 아, 삼형제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구만요. 그렇죠. 예.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같아요, 느낌에. 삼형제 친엄마는 네. 예인 씨가 해주고, 아버지는 우리 이재용 씨가 해주시고, 형제들은 뭐 나눕시다. 박지원 변호사님하고 네. 황 기자님이 해주시고요. 네. 이거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아버지인 거죠? 아니,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뭐. 네네. 10년 전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전부터 가출을 하셨었는데 10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저희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빠, 우린 왜 엄마가 없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야, 이거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말을 그렇게 하냐? 엄마가 야 우리 버리고 간 거야. 엄마 얘기하지 말랐겠지.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뭘 몰라도 좀 모르겠어. 지은아, 규락이한테 그러지 마라. 엄마 없어 그러지 않니, 제가. 내가 미안하다, 애미 없이 키우고 너희들을. 어머니는 없어도 저희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규라가, 지윤아, 엄마 왔다. 아이고. 엄마 왔어. 엄마야. 엄마 왜 이제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기요, 10년 만에 온 거예요. 시장 갔다 온 게 아니라. 자, 이제 엄청 반가운 것처럼. 엄마! 이렇게. 참 연기를 참 좋습니다. 뭐라 말아. 이제 온 이유가 있겠지. 보나마나 지금 사망 보험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엄마? 아,
우리 지윤이 커서 변호사 되겠네. 많이 똑똑해졌어. 아니 아빠랑 우리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사망보험금 달라고 하고 절대 못 준다. 이 엄마 맞나 당신이? 아버지 사망보험금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엄마. 엄마로부터 보험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정말 이게 한규라 10년 기자는 좀 빼주십시오. 달려라 한인 줄 알았어. 네.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그러지 마. 애미 없이 자랐어. 연기들이. 야, 이거 정말 이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삼형제가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엄마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인 사건인데요. 이혼과 함께 자식을 두고 떠난 엄마는 이혼 후에는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거의 사실상 남남이었습니다. 네. 근데 삼형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앞으로 이 6억 원의 아버지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모두 만 19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제 후견자가 없으면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로 좀 우왕좌왕하던 중에 갑자기 이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가출한 엄마가 그 또 10년 만에 이 아이들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저 엄마는 자신이 이혼 소장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은 무효라면서 이제 남편의 폭력을 참다 못해 자신이 가출한 거다. 그리고 돈이 탐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지켜서 아이들과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발언을 좀 한 건데요. 그러면 삼형제는 엄마랑 같이 살게 됐나요? 아닙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엄마의 그런 같이 살자는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친권 행사 정지 사전 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엄마가 어쨌든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나면 생모에게 친권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로 보험금을 먼저 가져갈까 봐 친권 상실 재판의 그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친권 행사를 정지해달라는 사전 처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고요. 친권 상실에 대한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엄마는 친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사전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법적으로 얘기네요. 가능합니다.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법률 행위를 대리를 해야 되는데 통상 부모가 친권자가 되면서 법정 대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친권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친권 정지라든지 남용을 한다면 상실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아마 친권 정지 상실로 재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친권 상실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아니면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친권이 상실되면요. 그 재산 관리권 요걸 전부 다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의 대리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요거 시작하면서 보험 네. 수익자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했는데 네. 이번 건도 보험 수익자를 삼형제로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쉽죠. 보험의 이익을 받을 자를 보험 수익자라고 합니다. 네. 보험 수익자를 이름을 특정해서 지정을 했다면 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아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이 되고요. 법정 상속인도 지금 이혼했다면 자녀들만 법정 상속이 되는데 사실은 소장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아버지 입장에서 몰랐을 예. 거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처까지 아직 이혼이 무효라면 이혼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엄마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배우자라면 명백한 글쎄, 상속인이네요. 이게 늘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일단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상속받기 때문에 네. 이제 상속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상속과 상관은 없지만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그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 수익자를 지정했을 때에는 사망진단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그리고 그 수익자의 신분증 간단한 서류만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관계인의 서류가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험 수익자 지정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보험 수익 지정할 때
만약에 법정 상속인 아니고 이름을 특정을 해놔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좀 간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뭔가 사정이 변경되면 한 명을 지정을 하면 서류도 뭐 간편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받는 경우 생기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익자 변경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계약 후에 언제라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보험 수익자의 변경권은 보험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그 보험사, 회사에게는 통지를 해야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 이상한 뉴스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네. 이제 뭐 타인이 사망할 경우에 그 사망 보험금을 내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했을 때 그런 그 보험 사기극, 뭐 보험 사고 이런 것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이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중을 좀 검토를 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생명보험에서 네. 중요한 겁니다. 생명보험에서 지금이라도 보험 증서라든지 조회가 가능해서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좀 확인하고 혹시나 이혼이나 이런 게 준비된다 그러면 보험 수익자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자. 보험금 수익자 지정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준비했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자인데요. 우선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결혼할 배우자. 때는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배우자한테 수익자로 지정을 하겠죠? 아,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지정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 게 결혼 초기거든요. 네. 네, 어쨌든. 자, 결혼할 때 수익자를 법정 상속을 지정이 돼 있다면 네. 배우자한테 가는 게 맞는지 또 그때 자녀가 없다면 부모한테 갑니다. 부모한테 일부라도 지급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배우자인지 일부는 부모님께 지급되는지 따져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재혼할 때입니다. 아, 이건 좀 이때도 어떻게 또. 추측하세요? 재혼할 때? 이것도 배우자죠. 재혼할 때도. 재혼하고 나서 내 남편. 내 남편, 재혼 이후에 남편 재혼- 혹은 아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헷갈리네 갑자기 또. 네. 네. 좀 좀 자식 할까요?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재혼할 때도 수익자를 좀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내 자식은 이혼한 옛날 배우자가 양육하고 또 지금 배우자 바뀌었을 때 네. 누구한테 갈지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수익자를 정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혼할 때는 재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자녀 성년될 때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배우자지. 배우자이긴 해. 배우자예요? 세뇌 당했어요, 제가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으시고 아, 또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배우자에게 이걸 지급을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또 그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에게 이게 상속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좀 크게는 이 돈을 배우자가 노후 대비처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녀가 학비라든지 아니면 또 자녀의 그런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좋은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 보험 증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니면 내가 보험된 보험 설계사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한테 얘기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 보험 앱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네. 만약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예.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보험 수익자 지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보험 가입 당시 또는 그 가입 이후에라도 뭔가 사정이 변해서 키우지도 않았던 뭐 상대방 배우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보험금을 타가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수익자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 보험 든 건 많은데 수익자가 누군지 그쵸. 물어보면 잘 저도 모르겠어요. 체크해봐야겠어요. 법적 네, 네. 상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지정하는 게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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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알겠습니다. 세 자, 번째 가족끼리 사연 한번 왜 이래? 볼까요? 돈이 네. 뭐길래?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망한 전 남편의 땡땡연금. 연금? 과연 뭘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진짜 사망하고 그 연금? 남편의 사망 유족연금? 오, 맞아요? 빙고. 예, 맞췄어요. 선물은 없습니다. 네. 유정연금. 사망한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둘러싼 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유족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족연금이 뭔지 알아야죠. 이거부터 알고 가죠.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 중에 사망하더라도 유족한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하고요. 근데 조건이 좀 필요해요. 대상 기간이 한 3분의 1 정도는 꼭 납입이 돼야 되고 이 사망 시점부터 5년, 3년간은 보험료가 납입됐을 때 요건에 해당해서 유족들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사연 읽기 전에 남편 잃은 며느리 역할은 제가 하고요. 네. 남편 역할 박 변호사님이 해주시고 이재용 씨께서 시아버지 역할. 저랑 싸우는 거예요. 한판 붙는 거예요. 전 남편을 만나 첫눈에 반했고 100일 동안 불꽃 같은 사랑을 해서 혼전 임신을 해서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만에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제게 남편은 양육비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전 아이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야? 이런 일이 있어? 아버지, 제가 지금 먼저 떠나도 죄송합니다. 유족연금은 나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있어, 아버지. 눈물 날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시아버지가 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님, 예인 아빠 유족연금을 아버님이 다 타가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예인 아빠 살아생전에 양육비며 생활비 제대로 준 적 없어요. 그 돈 예인이가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걔 돈이 탐났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혼을. 내 아들이 얼마나 속을 끓이고 살았는지 알아, 그동안? 그런데 이제 와서 유족연금 달라고? 못 준다! 절대 줄 수 없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배경음악이 없네. 생전에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던 전 남편의 연금을 저와 제 아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유족연금을 시아버지가 받아갔다. 글쎄, 이거 구체적으로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또? 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이제 아들에게 지급하라고 일단 판결이 났고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요, 아들을 낳았지만은 결혼 생활은 좀 순탄하지 않았던 부부가요, 결국 이혼을 하는데, 이제 아들은 어머니가 키우고 이제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살다가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은요, 네. 이제 남편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하자 이때 이제 아내분이 미성년 아들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네. 이 국민연금공단이 아버지를 유족으로 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국민연금법하고 시행령에는요, 그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한테 유족연금이 지급돼야 된다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일단은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게 요건이 이래 돼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돼 있다. 그래서 법적인 거 말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부양관계에 있는 유족이니까 아버지가 수급권자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요, 1심하고 2심 전부 다 손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손녀였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1차적인 부양이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이고 특히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가장 강하게 보여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본 거고요. 네. 본 거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이게 상실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럼 유족연금 누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를 받아갈 수 있어요? 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요,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일단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자녀, 그 다음엔 부모, 그 다음엔 손자녀, 네. 그리고 나서는 조부모 순서로 이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일 때에는 50%, 그리고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에는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장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장점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물가가 올라갈수록 연금도 올라간다, 수급도 올라간다 이러고
바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소득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연금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는 사람보다 적게 지급하는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국민연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연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날씨는 뭐 꽃 핀 모습 보면 정말 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른해지고 이렇더라고요. 이럴 때 봄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른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충곤증. 때문에 그렇죠. 졸음운전. 맞습니다. 예, 정답인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만큼 봄에는 졸음운전 사고가 정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분석 결과를 좀 보시면요. 최근 5년간 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졸음 및 주시 태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상에서 이렇게 졸다가 자기 코 오는 소리가 이렇게 깨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 네. 근데 운전하다가 졸았다 정말 생각해봐요. 위험해요. 너무 아찔해요. 이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는 또 네. 알고 계신가요? 보다 더 위험해요? 어머머. 음주하고 운전하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예, 졸음운전은요,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요,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요, 정상 운전보다 반응 속도는 2배, 또 정지거리도 3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게 졸음운전일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사고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인도로 침범한 버스입니다. 야, 듣기만 이거 해도 어떡해. 아찔하네요. 네, 이 아찔한 사고는요, 이 버스가 인도로 침범한 사고인데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버스 한 대가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고 아이고. 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선을 또 넘습니다. 어허. 네, 인도로 돌진한 버스는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웬일이야.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부터 막 차 사고 나고 벌 소리 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피해서 도망쳤죠. 다 몽땅 유리했어요. 차 위에 부품들이 좀 날리고. 시내버스가 들이받은 차량은 모두 9대고요. 사람이 많은 퇴근 시간대였지만 다행히도 네. 차에 타고 있던 4명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졸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건이 됐다는 건 이제 처벌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만약에 이제 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불치, 난치, 그리고 또 뺑소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고요. 이 외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망 사고, 뺑소니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하면 처벌이 더 강해진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났고 특히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졸음운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터널 안에 10중 터널 추돌입니다. 안에 이것도 진짜? 아찔하죠. 이것도 네. 끔찍한데요. 네. 이 트레일러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터널 안에서 일어난 10중 추돌 사고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수 마레 터널에서 차량 10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떡해. 이 트레일러 한 대가 전방 정체 구간에서 있는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는데요. 터널 내부에는 아수라장이 됐고요. 불이어서 뿌연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사고로 자녀들과 가족 휴가를 가던 여성 1명이 숨졌고요. 9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에
깜빡 졸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사고인데 이렇게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네. 법 개정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화물차 졸음운전 상당히 많았죠. 2017년도에 화물차 자동차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운전을 연속으로 못하게 돼 있고 네. 4시간 운전하면 30분 정도 쉴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좀 아쉽네요. 네, 여기에 또 대형 화물차는요 차량 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가 또 의무화됐습니다. 네. 이거는요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로 이탈을 감지를 해서 이제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경고를 하는 장치인데 이거를 미설치할 시에는 대형 화물이나 특수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예, 꼭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졸음운전 깜빡 조는 건데 정말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 거짓말. 졸음운전을 해놓고 거짓말? 네. 이번 사건은 졸음운전을 하고서는 자신이 졸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사례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승용차 한 대가 옆에서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습니다. 휘청이던 버스는 도로 옆 담장으로 튕겨져 나가는데요. 울산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2명이 숨기고 3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요,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잠을 충분히 잤다고 진술을 했지만 조사 결과 사고 전 하루 가까이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졸음운전 했는데 안 졸았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이 클 것 같은데. 지금 그 사고 장면을 보는 것도 네.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 특히나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하거나 이제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 참작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졸음운전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진지하게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상에 이제 선처를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이게 저 깜빡 졸아도 그럼요. 뭐 확 나가는 거죠. 그렇죠. 100km로 주행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100km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요, 10초만 졸아도 거의 뭐 눈을 감고 280m 정도를 질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 중간에 이 졸음 쉼터 있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또한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는 뭐 구간에 이런 졸음 쉼터 말고도 노면에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좀 튀어나오게 해서 뭐 만들어 놓은 노면 요철표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졸음운전을 피하는 데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터널 지나가다 보면 막 삐빠 이런 소리 노래 나고 막 나올 이런 때도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네, 자동차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음을요, 음악 소리로 바꾼 겁니다. 괜찮네요. 네, 차의 속력도 줄이게 되고 찾아오는 졸음도 또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 내에 들어서면요, 들리는 사이렌 소리로 졸음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나른한 봄인데 운전하다가 좀 네, 네. 졸리고 눈꺼풀 무거워지면 바로 차 세우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조수석에 계신 분이 있으면 바꾸든지. 네. 큰일 납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4월 20일 월요일이고 장애인의 날이에요. 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